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을 하고 우리 억제력을 갖추려면은 우리 스스로도 현대 무기의 가장 총알하고 할 수 있는 미사일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동 분쟁에서 이 미사일이 어떤 그 전체 판을 아예 결정해버리는 아주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보셔야겠는데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최근 분쟁입니다. 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를 이스라엘의 방어 무기 요격 미사일 아이언돔이 격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 나가서 저 공중에 성광이 터지는 게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예, 부딪혀가지고 족족 요격하고 있죠. 이야. 네.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막 그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신관처럼 그 산탄처럼 이렇게 터져가지고 로켓포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아니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 하늘 아래 있으면. 아니 저거 찍는 분도 대단해. 미사일 날라오고 있는데. 30%니까 10%는 실패라고. 90%의 요격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불과 뭐 10명 남짓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 아이언돔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이 이제 심지어 관광 상품까지 돼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저 장면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공개된 적이 있고 저 교전이 벌어지는 인간에서 결혼식 축하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언돔이 있으면은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이 정도의 신뢰성이 높은 그 상징적인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 아이언돔 때문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평화 협상을 게을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다 방어가 되니까 아무래도 외교적 노력은 조금 줄어들고 군사력에 의존하는 이런 또 패단이 있다고 평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하마스가 발표한 로켓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궤적을 계산해 주죠. 그래서 지금 날라오고 있다고 경보를 내리면은 여기 전투 지휘 통제소에서 찍습니다. 다 요격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그 시골로 날아가는 건 냅둬 버립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날아오는 건 도심지기 때문에 요건 심각하다. 요걸 이렇게 찍어주죠. 그러면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한 발사대마다 20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쏘는 거죠. 요격 미사일을 쏘면은 날아오는 그 저게 로켓포하고 요 요격 미사일이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방어가 되는 하나의 그래서 강철 지붕이다. 그래서 아이언돔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저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심 지역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안에서 뭐 이제 한적한 농지나 이런 건 그냥 냅둬버려요. 왜 그러냐? 이게 한 발에 네. 옛날에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생산해서 그나마 5천만 원 정도예요. 천발 넘었는데요, 요격한 게? 그러니까 곱하기 5천만 원. 아이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마스나 뭐 어떤 그 헤즈볼라 같은 무장 집단이 많아봤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로켓포를 그냥 툭툭 쏴주면은 1억 원짜리, 5천만 원짜리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번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전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술이에요. 수천 발씩 이렇게 툭툭 쏴주면은 이스라엘 국방부를 거기다가 다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그 포탄 생산하고 요격하고 여기에다 다 쓸어 담아야 되니까 아직도 하마스가 로켓 포탄이 10,000발이 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저거 쏘면은 그 30만 원짜리 요격하려고 5천만 원을 써야 되니까 이스라엘 국방비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무기 체계를 이스라엘 자체 재정으로 안 되니까 미국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운영해야 되는 아주 값비싼 무기가 된 것이죠. 성능이 좋으니까 비싸긴 하네요. 이제는 돈 없는 나라는 국가 안보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은 예, 그게 아까운 돈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사일이 비싸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이 예,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비해서는 싸다. 그렇지. 그래서
이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신뢰 또 효과는 입증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선생님, 그럼 세계에서 미사일 체계가 가장 뛰어난 나라는 역시 미국. 네. 역시. 역시. 예, 미국은 뭐 모든 미사일 세트를 다 갖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미사일 새로 나온 거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게 F-35는 이제 제가 지난번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게 사온 스텔스 전투기다. 이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스텔스 미사일이 나왔어요. 여기 JSM이라고 써 있죠. 비행기처럼 생겼네요. 예, 요게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 그러니까 이 형상을 보면은 일단은 스텔스 설계죠. 그래서 이 배 뚜껑이 열리고 거기서 나와서 발사되는 스텔스 미사일. 무지한히 비쌀 겁니다. 아직 가격은 공개 안 됐지만은. 자, 이게 최근에 장착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비행기에서 보이지 않는 미사일을 쏜다는 거. 그러니까 F-35 스텔스 전투기에 독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날아가서 조용하게 타격해버려요. 이렇게 이런 거 쏘면 상대방은 날아오는 대비할 틈이 없이 그냥. 그럼 저런 스텔스 당하죠. 미사일은 뭐 아이언돔 그런 거에 격추가 거의 안 되겠네. 예, 아이언돔 같은 무기도 일단 레이더로 잡아야 어떻게 보면 탐지가 되고 추적이 돼야 그 다음에 요격을 하든 말든 하는 것이지 일단은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면 이건 속수무책인 겁니다. 무슨 수로 잡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무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중국은 약간 다릅니다. 네. 자, 중국의 둥펑 미사일 나왔습니다. 여기 DF라는 게 둥펑. 그러니까 한자로 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은 둥펑 21D입니다. 이게 바로 지대함 미사일인데 요거는 함정에 쏘는 미사일. 구축함이건 항공모함이건 그거를 육지에서 쏴서 격침시켜버린다.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면은 타격하겠다. 자, 요건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둥펑 26 시리즈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건데 괌에서 발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항공기 또는 뭐 선박 이런 어떤 그 모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타겟들이 정확하네요. 써 있는 이름 자체가 괌킬러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괌은 아주 뭐 목의 비수처럼 겨누는 그 아주 눈의 가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괌을 때리겠다. 예. 자, 둥펑 31A 요 미사일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미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그 둥펑 미사일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다 공개를 안 하고 일부만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줍니다.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위력적인 둥펑 시리즈가 비밀 무기로 지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런 양상을 보면은 중국은 어떤 그 미국같이 이렇게 은밀하게 나라가 독침을 쏘는 이런 아웃복서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국은 전형적인 인파이터 스타일로 전쟁을 하고 이게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둘이 권투 시합을 하는데 알리가 혼을 다 빼놓습니다. 빙빙 돌면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아까 같은 그 스텔스기를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까지 왔다 갔다 완전히 혼을 다 빼놓고 방심했을 때 독침 하나 딱. 이게 아웃복서 스타일이고 중국은 기다리고 있다가 카운터 펀치를 노린다 이거예요. 그 전투기가 뜨면 어디선가 떴을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에서 떴든지 괌에서 떴든지 그러면은 전투기는 못 잡으니까 못 때려도 그 기지를 때리겠다. 저희가 마침 또 지난주에 최현미 선수를 만났어가지고 그래요? 이해가 아주 쏙쏙 되네요.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그래서 이런 미사일이 지향하는 그 군사 전략은 반접근 전략이다. 우리 쪽으로 오지 마라. 오면은 격파하겠다. 이런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미사일 성능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 미국 국방부와 랜드 연구소의 워게임 그 전쟁 모의 전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서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접근할 거 아닙니까? 대만 해협 쪽으로. 네. 그걸 중국이 격침시켜버리면 중국의 승리로 끝날 수 있다. 그게 바로 미사일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아마 미국이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지금쯤이면. 쌤, 미국하고 중국 간도 저렇게 약간 팽팽한데 남북의 미사일 기술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 축소판이 바로 남과 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하나 보실까요? 자, 북한의 23번째로 개발된 미사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붙인 명칭입니다. KN-23. 그것도 최근에 나온 거는 개량형. 올해 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한번 봐라. 이런 거 있다. 북한은 잘 보여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츤데레네. 예. 그런데 23번째 미사일이 나왔는데 이 미사일이 기존 미사일하고 아주 틀린 점이 있습니다. 네. 보통 미사일 하면은 어떤 미사일이 센 미사일일 것 같아요? 레이더가 잘. 좀 더 멀리 가고 좀 세고 뭐 이런 거 아닐까? 핵탄두 같이 파괴력 센 거.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가느냐, 범위. 그다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가느냐,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얼마나 위력적인 탄도를 가졌냐 하는데 이 미사일은 상식을 다 깹니다. 뭐예요? 엄청나게 느린 미사일을 일부러 개발하는 거예요. 어이? 느려요. 왜요? 그럼 요격당할 수 있잖아요. 요격 당할 수 있잖아요. 네. 자, 한번 보시죠. 이 미사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쏩니다. 솟구쳐 오르겠죠. 네. 그러면 이 범위가 넘으면 한국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에 탐지가 돼요. 뭐가 나타나요. 근데 없어져. 쑥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레이더 안 보이는 저공으로 내려가가지고 사각지대로 들어가요. 그러다 표적이 나오면 갑자기 솟구쳐 올라요. 이걸 풀업 기동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고속으로 내려 꽂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오기 때문에 마구와 같은 미사일이 된 거예요. 나 거기에다가 탄두 중량은 네. 2.5톤까지 되니까 엄청 많은 무지한히 커가지고 와서 폭발 안 해도 그 자체 충격만으로도 완전히 어떤 거 주변이 그냥. 초토화가 가능한데 여기서 또 확산탄이라고 자탄을 수백 개를 요 탄두에 실으면은 공중에서 샤워기처럼 파편을 아래로 뿌려버려요. 그러면 축구장 150개 면적이 초토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빠른 무기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막 뭔가 이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응 무기로 네. 현무를 개량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미사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박정희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해가지고 1971년 지금 보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까 백곰 미사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사일 개발을 지시해서 78년 9월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드디어 개발 시험을 수행하고 저 앞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서 공중의 표적기를 명중시키는 장면을 보고 뭐 환호성이 나오죠. 이게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상해 박사한테 한 통에 걸려온 전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들어와라 갔더니 메모를 이게 각하의 지시사항이다. 이래가지고 메모를 주는데 극비 이렇게 써 있고 유도탄을 개발해라. 독자적인 개발 체제를 확립해라. 1단계는 75년까지 국산화해라. 유도탄 사거리는 200km 내외로부터 근거리로부터 시작해라. 그다음에 파괴 효과가 큰 것을 개발하되 탄두의 교환성을 유지해라. 뭐 쭉쭉 있어요.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엄청 자주 와가지고 직원들 숙소까지 다 돌봐주고 월급 많이 주고 오로지 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 백곰 미사일이 탄생이 됩니다. 굉장히 오징어처럼 생겼네요, 모습이. 저게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모방해서 우리 자체 설계도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우선 백곰 미사일은 국내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이고 사거리가 180km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하죠? 어디를 때리려고 180km에 맞추라고 한 거냐? 그러게요. 휴전선에서 평양까지가 14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180km라는 뜻은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보여지고요. 근데 저기 그 처음 만든 우리 미사일 이름이 백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 백곰이에요? 그게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눈이 많이 왔나 봐요. 네. 거기에 연구원들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곰 몇 마리가 걸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백곰으로 해라. 이게 사연의 전부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백곰으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쌤 그 연구원들이 좀 팔짝팔짝 가셨으면 뭐 고라니가 됐거나 개곰이가 됐거나. 네. 그럼 나중에 현무는 누가 좀 거북이처럼 걸어가거나 이렇게 돼서 현무가 됐나요? 네,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백곰에서 현무로 넘어가는 예. 이 역사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미사일의 역사. 자, 그런데 한국형 미사일을 그것도 개발 시험 성공했다 그러니까 제일 놀란 당사자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미사일 개발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 동맹국이 뭐 이제 자주 국방하겠구나 이랬을까? 정반대였어요. 그게 아니라 워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노재영 국방장관한테 항의 서한을 보냅니다. 당장 중지해라. 당장 중지. 그러니까 노재영 국방장관이 큰일 났거든. 이게 각하지시로 네. 개발해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미국이 알고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발 안 할게. 요 개발된 요 정도만 할게. 그래서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m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 안 하겠다. 이렇게 국방장관의 각서가 보내지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사일 협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정식 협정도 아니에요. 그냥 편지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사일 쌤, 협정이 그런데 미국은 동맹국인데 자기가 만들어서 할 거를 한국이 대신 만들어서 자기 돈으로 배치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왜 굳이 반대를 해서? 한국이 이제 정전협정에 서명도 안 한 나라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못하도록 한국이 자기네가 작전권을 행사하면서 완전히 자주국방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면은 통제가 곤란한 나라. 그래서 미사일도 개발하지 마라. 미사일 개발 못하는 게 단순 미사일뿐만 아니라 민간 로켓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인력, 장비 이런 어떤 그 전략 자산까지 다 통제를 해서 그 작전권도 오늘날까지 못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보 같아서. 창피하고 좀. 결국은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에 있어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78년도에 미사일 개발을 간신히 이루기는 했으나 이제 11.26으로 그 후에 12.12 사태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 자주국방 이게 별로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미국하고의 관계 우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의 흔적을 싹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 2,500명의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중에 1,700여 명을 강제로 퇴직시켜. 완전 축소시켜. 이 과정에 미사일 관련자들은 남김없이 다 제거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라 오히려 미사일 이런 거 더 개발하고 이러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정호영 국방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 자료를 다 폐기하고 나한테 전부 남김없이 가져와. 이래가지고 거긴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미사일에 관한 우리나라의 빙하기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이 빙하기가 오래 못 갑니다. 예, 예. 다행이네요. 뜻밖의 사건이 생겨요. 지난 83년에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는 소련 공군에 의해서 피격. 5인 격추된 것이다. 본인은 이번이 감내할 수 있는 최후의 인내이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힘의 응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83년에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위성항법 GPS를 전 세계에다 민간에 공개하게 된 사건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항공 이건 뭐건 전 세계 여객기에 GPS 항법 다 줘. 민간에 다 개방해.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차에서 쓰는 GPS 항법을 그래서 들어온 거죠. 내비게이션. 그리고 한 달 후에 네. 그 아웅산 테러가 일어납니다. 주범은 북한이었어요. 83년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예, 뭐 그 아웅산 묘소에서 돌아가신 분들 국장에 100만 인파가 모이고 연일 북한 규탄 대회가 벌어지고. 없는데도 한계 있다. 북계만행 우리 뽑자. 이렇게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5년 후에 88 올림픽입니다. 맞네. 이거 올림픽 어떻게 치를 거야 이거. 이래가지고 그 배꼽 미사일을 개발했던 구상해 박사를 다시 호출합니다. 자기가 잘랐잖아. 다시 호출해가지고 아웅산 묘소에서 살아와가지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던 이기백 합참의장이 구상해 박사를 불러가지고 각하해 치시다. 미사일 개발해라. 88 올림픽 전에 개발해라. 이게 또 거꾸로 된 제시가 내려오니까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러면 배꼽 개발해 놓은 게 있으니 배꼽2 개량형을 만들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올려요. 그런데 84년 9월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된 시기에 벌써 1차 시험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85년 5월 그 이듬해에는 2차 시험까지 성공하면서 새로운 미사일이 탄생하는데 배꼽 미사일의 개량형 드디어 현무 미사일이 탄생합니다. 발사. 네. 이름하여 현무. 이게 현무1 미사일이 되고 그 배꼽 미사일은 실전 배치가 안 됐지만 현무는 실전에 배치가 됐고 사거리는 배꼽과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배꼽 미사일은 엔진이 하나만 삐끗해가지고 약간 점화 속도가 늦는다든가 추력이 불규칙하면 막 삐뚤삐뚤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엔진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배꼽이 아주 네 안전성 있게 이게 현무1 미사일이 되고 1987년에 이걸 국군의 날에 퍼레이드에 공개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추가 도발을 경고하는 효과 이런 걸 누리고 그렇게 해서 오로지 88 올림픽으로 쭉 달려가는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그 무언가 정치권으로부터 또 동맹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족쇄와 압박 속에서도 과학자들은 신념을 잃지 않았고 자기가 열정을 바쳐서 했던 도전들 이 가치를 알고 있었던 애국자들이 이후에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나라 미사일의 역사의 순환 속에서 영광이었다.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꽃이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오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2006년 7월)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2009년 4월 은하 2호를 이어 6자 회담을 거부하고 2차 핵실험을 2012년 4월 13일 은하 3호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2012년 10월엔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2차 미사일 지침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한미 정상은 최근 높아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사일.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은 끊임없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미사일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93년의 핵위기는 정말 엄청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였죠. 94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94년에 그 전쟁 위기까지 갔던 이런 상황에서 일단 김영삼 정부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미사일 지침 좀 풀자. 이랬는데 미국이 거절합니다. 한국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그러던 중에 98년도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대포동이라는 데서 북한이 정체불명의 로켓을 발사합니다. 3단 로켓으로 쭉쭉 올라가요. 3단? 네, 3단 로켓으로. 그러니까 일본 영공을 그대로 지나가서 그 태평양 쪽에 떨어집니다. 이름하여 대포동 1호입니다. 이게 로켓 성능으로 보면 한 3,000km 정도 비행을 할 수 있는 성능의 미사일.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는데요. 이걸 보면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너무 많이 멀리 가니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예, 안심했나요? 저건 한국으로 오는 미사일이 아니고 그거가 우리가 아니구나. 예. 3,000km인데 예. 제주도도 훌쩍 뭐. 넘어가는. 그런데 제가 장교들 이야기 듣기로는 북한의 포와 미사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미사일이래요. 왜 그러냐? 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미사일이래요. 부정확하기 때문에 포를 쐈어. 이 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쏜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 최고 지도자가 미사일 한 방 쏘라고 그랬는데 쐈어요. 그냥 어디까지 갔어? 그러니까 대충 저기로. 그러니까 저기가 어딘데? 살벌합니다. 아니, 저기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올지 모르는 미사일처럼 무서운 미사일이 어디냐고. 그래서 맨날 사진 보면 김정은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어디 간 거야? 이게 그거였어요? 저기요? 그래서 맨날. 아니, 저희 포탄도 대충 쏜다고. 그러니까 무섭죠, 이게. 질문 근데 같은 것도 누가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질문이 사실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맞아요. 갑자기 삼행시시키는 거. 갑자기 다 미사일로 보여요. 아니 일본 입장이 확 이해되는 게 자기를 노리고 쏘지 않다가도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나네? 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비록 3,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겠죠. 대한민국엔 피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단거리 미사일로 보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쏜다는 조짐만 보이면 미리 선제 타격을 해서 그 미사일을 못 쏘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미사일 지침을 완화시키자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클린턴이 180km 제한했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늘립니다. 300. 예. 조금 늘어나죠? 조금 늘어났네요. 부족한데. 정말 고맙기도 하여라.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인심 많이 그 썼네. 북한의 그 중요한 미사일 기지, 뭐 예컨대 동창리 미사일 기지, 대포동 미사일 기지 이런 데는 한국 미사일이 가서 제압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1차 개정인가요? 1차 개정. 아하. 300km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북한 영토 끝만 해도 네. 300km는 뭐 안 될 것 같은데. 어림없습니다. 백두산 못 갑니다. 그렇죠. 백두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계속 그 뒤에도 북한이 대포동 2호도 쏘죠, 노동 미사일 쏘죠, 또 무수단이라고 중거리 미사일 쏘죠 이렇게 되니까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미국하고 협상에 들어가가지고 이때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반도 전역을 우리가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 개발이 처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럼 현무2라고 나왔는데 현무2가 그렇게 하면서 탄생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무이 A는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왜 300km로 사거리를 늘리자 이렇게 되니까 300km 미사일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현무2 A 버전이고 그 다음에 현무2 B는 500km까지 그 다음에 800km. 이렇게 하면 북한 전역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둥반도 일부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탄도 중량은 500kg로 여전히 묶이는 이런 어떤 2차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니 근데 참 대단한 게 저걸 늘려줬다고 해서 바로 늘어나네요. 우리는. 그럼 저걸 한 2만 킬로 해.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는 거로 우리도 한 봐야 돼요. 3,000km 네.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 준비하고 있고 이제나 저제나 풀릴 때만 기다리는 것이죠. 대단하다. 그럼 우리나라도 저렇게 저 탄도 중량 500kg 정도 되면 이제 핵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핵을 장착, 예, 뉴클리어. 이게 이렇게 뉴클리어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여전히 관심사가 미국 관심사는 종혁 씨 얘기한 대로 핵탄도 장착 여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도 중량은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라 그래서 사거리가 짧으면 뭐 1톤 가져도 돼. 응? 더 가져도 돼. 근데 이렇게 늘어나? 점점 늘어나? 그러면은 500km 이상은 늘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800km, 현무 투시가 800km로 늘어나잖아요. 탄도 중량은 오히려 작아져요. 긴 거는 탄도 작게 만들어라. 네. 절대 500km 이상 안 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거하는 데 초점화돼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묶었는데 사거리보다도 중량이 관심사예요. 그렇죠. 사거리가 많이 나가건 적게 나가건 간에 탄두 중량이 제한되면은 전략 무기로 쓸 수가 없어요. 즉 핵탄두를 장착 못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관심사는 이제 사거리는 인심이 좋아졌어요. 3차 개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죠. 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데 이게 또 전 세계 또 한 번의 충격이었어요. 그 폭발력이 그 북한 풍계리에서 지진파가 오는데 이건 기존의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핵융합으로 하는 이게 뭐 이제 열핵무기라 그래서 이 이상 강한 무기가 없는데 더 세게 터트리면은 인공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완전히 그 지형이 바뀔 거가 아니까 그나마 위력을 줄여서 터트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충격을 주니까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전화 대장 해가지고 소식 들었냐? 지금 이런 게 생겼다. 전술핵의 위력 정도는 발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갖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800km에다가 탄도 중량 무제한. 이때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사거리 무시하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래가지고 탄도 중량이 싹 풀립니다. 한마디로 땡큐 트럼프예요. 땡큐 트럼프. 트럼프 혼자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단순히 뭐 트럼프의 그 변덕스러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국하고 이제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한국을 저렇게 묶어둘 게 아니라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나라로 좀 성격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전략적 고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중거리 핵무기 금지 조약이 있었는데 이게 파기됐어요. 원래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조약이 파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우리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 후보지가 일본하고 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또 반발이 심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 미사일을 배치하기 전에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스스로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말 복잡한 역학관계가 복잡합니다. 이 역학관계가.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단판을 져가지고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나온 게 이제 현무4. 드디어 괴물 미사일이 출현합니다. 괴물 미사일. 괴물 미사일 없어요. 아무것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있는데 공개가 안 된 거죠? 공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현무2부터는 전부 공개 안 된 미사일이에요. 그래요? 실물은 있긴 있는데 한 번도 국민들한테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럼 기밀 정보를 궁금하다. 시험에서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슬쩍 뭐 시험에 성공했다더라.
뭐 이런 정도가 아까 뭐 탄도 중량이 500kg다, 1톤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중량은 몇 킬로인지 아무도 몰라. 아니 그럼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말만. 근데 대부분 없으면 이렇게 얘기 못 하고. 있긴 있어도. 근데 그냥 궁금해 죽겠지.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사실 북한이 우리 미사일에 대해 제일 궁금한 게 탄도 중량입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 현무포가 괴물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 가서 보고 나와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 개발된다. 그 정도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시험이 있었다. 이걸 국방부 장관이 저 언론에 공개를 요 정도만. 그리고 실물 사진 일체였고 브리핑 일체였고 탄도 중량은 알아서 짐작하세요. 아, 그래도 쌤은 진짜 최고의 군사 전문가시니까 좀 아시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는 그래도 맞아요. 좀 비밀을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작게는 2톤, 많게는 4톤의 중량이라는데 4톤이요? 격이 너무 큰데요? 이 정도면은 지하 100m 내지는 150m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지하 깊숙이 있는 북한의 그 전쟁 지도 본부, 그 지휘 시설 벙커, 이거를 폭파하는 일명 벙커 버스터. 그러니까 미국이 그 벙커 버스터를 가끔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무기다. 아니 잠깐만 이거 그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북에서 보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하라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대북 방송이었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보가?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예 안 보여주면은 북한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무기는 적당히 보여줘야 되고 특히 북한같이 잘 보여주는 나라는 없어요. 고화질 동영상으로 맨날 들어줘. 그래가지고 고화질까지. 처음에 우리가 미들뚱말뚱 뭐 잠수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러면 에이 그럴 리가. 에이 그 정도 기술 안 될 거야. 그런데 다음날 조선중앙TV에 고화질 영상으로 쫙 또 인터넷으로 쫙 해가지고 봐. 이렇게 해서 또 보여주는 것도 전략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있다고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단지 그 정확한 재원, 요거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죠. 이 아이언맨에 그런 대사 나오거든요. 아이언맨이 처음에 설정이 그 스타크가 무기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일 좋은 무기는 안 써도 되는 무기. 있는 것만으로도 하는데 영화상에서는 근데 자기 생각은 다르다. 한 번만 쏘면 끝나는 무기가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맞습니다. 단순히 무기가 실물이 아니라 그 무기의 그림자 속에서 국제정치 작동한다는 거. 그럼 이왕 지르는 거 현마 6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확 질러주면 좋네요. 지금 4인데 뭐 5도 있고 뭐 6도 어딘가 있고 그 회사당 뚜껑 열리면은 뭐가 이렇게 나갈 것 같고 슈카 씨가 이 전쟁은 게임의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심리전이에요. 지금 그걸 정확히 표현하는 정확한 겁니까? 정확한 거예요. 역시 군대장. 제가 지금 이것도 말을 할까 말까 지금 경계선을 들락날락 하는데 그 저기 현무4가 어떤 무기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수중에서 발사하는 버전이 있고 또 지상에서 발사하는 버전이 있고 이거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하다. 하고 있겠냐고. 궁금해라. 그래서 언론에서는 했다더라. 여기까지는 기사가 나가요. 바다에서 쐈다더라. 그래서 북한도 요즘 잠수함 다 보여줘요. 우리 이런 잠수함 만들고 있다고. 그거 건조 과정을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서 짐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전이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아주 없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냐고. 뭔가는 있다 이거죠. 있긴 있다. 있긴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해보니까 사실 우리 고민은 이겁니다. 이렇게 미사일 뭐 여러 성능 좋은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액체 연료 미사일, 고체 연료 미사일이 현격하게 달라요. 연료도 뭐 하죠?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연료가 제한이 걸리는데 이게 저 안에 구조 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액체 연료, 액초 산화제, 연료 편포, 연소실 분사구. 저게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다 망가져요.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고체는 간편하거든. 그러니까 추진력은 좀 약하지만 대신 고체 연료는 항상 발사 준비가 돼 있고 어느 때든 원하는 발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를 쓰면 어때요? 저게 언제 쏠지 알 수가 없고 그냥 굴 속에서 뭐 차량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쏴버린다. 그러니까 쏘는 조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군사무기로서 아주 효용이 높은데 이걸 최근에 북한이 북극성 미사일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보여주고 그다음에 잠수함에서도 이걸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미사일 기지 타격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지침 개정이 들어가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또 얘기합니다. 작년 7월에 우리도 고체 연료 좀 하자. 이것도 좀 풀어줘.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스. 예스. 마음대로.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민간 우주 로켓도 고체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우주 로켓까지 다 해제. 이거 진짜로. 다 가져가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 해라고 하나. 고체 연료도 하라 그러고 뭐도 하라 그러고. 아예 뭐 맘대로 뭐 이렇게. 그걸 미국에서도 이해를 못한다. 미국에. 대신 방위비 분담금만 많이 달. 돈으로. 그다음에 저기 트럼프 지론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한번 한국이 알아서 다 하세요. 이게 뭐 돈 아니면 좀 도식으로. 내시고요. 뭐 핵무기도 만들겠다 그러면 오케이 할 그럴 기세인가요? 돈 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지. 선 넘네 이런 거지. 선을 좀 넘었던 걸로. 손 넘으셨네요. 예. 모르죠. 트럼프가 한 번 더 집권했더라면 거기까지 갔을지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7월에 고체 연료가 해제되는 순간 우리도 드디어 중견 로켓 국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쌓고 요 조치 하나 때문에 중국,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이 한국의 미사일 정책에 관해서는 중국보다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사일이 없어요. 평화적 목적의 로켓 개발만 했거든요. 평화헌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본이 남한 빼고 다 갖고 있어. 그리고 한국이 이런 것까지 갔는데. 그래서 작년에 일본이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으로 정책 변경을 시도하고 아베가 그거 하다가 퇴임했어요. 아베가 조금 더 집권했더라면 일본도 우리도 이제 결심하자. 우리만 왜 무장 해제냐. 이렇게 돼서 미사일 보유국으로 더 가속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야마 돌았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4차 개정이 얼마나 주변국에 충격을 많이 줬느냐. 그래서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으니 아유 그 미사일 협정이란 자체를 없앱시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이것도 오케이.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의 선거가 있었고 코로나가 확산됐고 정상회담 일정이 미뤄지고 하니까 발표만 미뤄놨다가 올해 5월에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 회담에서 오픈해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등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도 42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저 부분이 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지침이 종료되면서 무기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까지 발목을 잡던 족쇄가 이제 모두 풀린 건데요.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민간 우주 개발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깨가 이렇게 으쓱으쓱되네요. 이 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또 미국에 그동안 의존해서만이 자주국방을 못하고 우리가 그 어떤 흑역사를 지난 40년간 걸어왔다는 거에 비하면 이 자체는 이제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당당히 어깨 펴고 중견 강국으로 갈 수 있는 획기적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권을 가졌다고 그 즉시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다 이렇게 사정거리 안에 넣는 이런 어떤 그 전략 무기 쪽으로 치닫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이제 유무형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모처럼 이 확보했다고 하는 주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차별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는 신중하거나 또는 자제하는 어떤 국가의 면모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평화 국가니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국가니까. 그래야 이 주권도 주변국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이걸 갖고 전쟁하는 나라, 침략하는 나라의 어떤 면모로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가져오지 않으니만도 못한 주권이 될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런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품격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고 싶다고 네.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할 텐데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중장거리 미사일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관성 항법, 또 GPS 위성 항법, 또 광학 그 표적 탐지, 그다음에 적외선 탐지 이런 센서들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그 좌표를 정확하게 찍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사 항법이 한반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은 뭐 중국, 러시아 멀리까지 가는데 그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냐? 이런 군사 항법 기술이 있냐? 이 기술의 80%는 미국이 갖고 있고 또 로켓의 그 뭐 여러 가지 제작 기술, 진단 기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미국에 종속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러시아에도 종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입니다. 우주로 간다. 진짜 우주로 가는 거야. 그래, 저 기술이 꼭 미사일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로켓이니까. 너무 신기하다. 나로 발사 장면입니다. 오. 가자. 와. 우주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50개국이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22개 나라가 우주청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청. 그러니까 범국가적 차원에서 우주를 기획하는 그 개발하는 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없어요. 부럽네. 진짜. 최근에 과학기술부가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늦냐? 왜 이렇게 더디냐? 미사일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금지해놨다고.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 항공 우주 분야의 기술이 2016년 67이었는데 그 뒤에 60으로 떨어지고 있죠. 더 떨어지고 기술 격차도 2016년에 9.7년 정도 뒤쳐졌다면 지금 18년 뒤쳐져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계속. 나라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구나.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미사일 협정 좀 완화시켜줘. 이 이야기 하고 있었다니까. 다른 데는 점점점 발달이. 그러니까 이 미사일 협정의 부정적인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도전의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미사일 순이랑 지금 우주 순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같은 로켓이에요. 같은 로켓입니다. 같은 로켓을 옆으로 쏘면 미사일이고 위로 쏘면은 로켓이 우주선이고요. 우주선이 되고. 근데 그러면은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꽤 했으니까 이거 수준이 높겠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인프라가 우리나라보다 좋습니다, 북한이. 우선 인력만 해도 평양에 있는 그 제2과학원에서 미사일 개발한 거거든요. 거기에 개발 인력만 2만 명이 넘어요. 어떤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고 봐요. 옛날에 우리 그럼 나로 쏜 거는 우리가 안 쏜 건가요? 그때도 네. 미사일 협정 때문에 러시아의 그 발사 용량을 맡겨가지고 러시아가 대신 발사해주죠. 로켓 개발도 우리나라에서 안 한 건가요? 그게 미사일 협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사일 협정도 구해될 게 없고 하니까 우리가 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우주 강국이 됨으로써
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에서 대한민국은 응답해야 된다. 중견 우주 강국으로 가는 게 이 미사일 협정 폐지의 진정한 본질 아니냐 이겁니다. 야, 의미가 엄청나네요. 그 오랫동안 우리가 미사일 협정이라는 것 속에서 스스로 나약한 나라, 의지가 없는 나라, 또는 강대국에 의존하는 나라로 길들여져 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없다면 스스로 강해질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휴화산의 대한민국을 활화산의 대한민국으로 폭발시켜야 된다. 그 열정의 어떤 화산에서 우리가 먼 우주로 자꾸 나가고 우주 진출을 하다 보면 머나먼 우주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거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로 저는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와.